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은 여유있게 일어나고 어제 1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도 너무 좋고 건강도 너무 좋아지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잠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책을 읽어볼 건데, 오늘은 루틴을 좀 간단히 하고 여러가지 벤치마킹이나 오늘 좀 운동을 좀 쉴 거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근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은 좀 운동을 쉬면서 여러가지 좀 해야 될 일들을 차분하고 여유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이트 이탈리님의 책으로 일단 하루를 시작하고 어제 읽었던 방어기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개성과 자유를 알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네. 유유상종 파동의 작용. 파동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끌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파동에 의한 현상입니다. 내 주변에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항상 즐거운 파동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어떤 성장을 함에 따라서 제가 좀 제 자신이 바뀌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그리고 나를 알면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5명을 보라.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는 끌어당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배가 고파요. 유튜브 보고 여러가지 볼 때는 괜찮다가 이렇게 책 읽으려고 하면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의 즐거운 파동이 공명하는 건 오직 즐거운 사람들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의 파동에 공명하면 싱크로니시티라는 이 단어가 작년부터 제가 알게 됐는데 정말 저한테 많이 제 눈에 제 인생에 보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감과도 같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네. 그 결과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장소로 가거나 혹은 우연한 만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 공유 서비스 같은 곳에서 내 이야기를 듣거나 나의 책을 접하거나 아니면 내 제자의 강연회에 참석하기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은 파동의 것이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 법입니다. 대처법이 문제다. 물론 그 사람과 어울리면서 당신에게 무엇 하나 좋을 게 없다면 굳이 억지로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배울 점이 많다거나 그렇게 당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다면 함께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그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이드 도리님 책이랑 오늘 간단하게 루틴을 하고 나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배가 고파요. 요즘에 좀 배가 많이 고파.
싶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사실은 오늘 책이 루틴 책 읽기 시작할 때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방어 기제가 뭔지는 아직지만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하고, 저의 방어 기제는 무엇인지 좀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 사람마다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갈림길. 지금 또 딴 생각하죠, 메리님. 자, 다시. 사람마다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에게 맞는 방법, 최대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저는 좀 터득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실수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아이린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실수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일단 그냥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루틴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루틴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책 읽고 독서하고 나와 대화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고민이 좀 무뎌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아니라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내가 선택해야 될 고민이 있다면 최대한 깊게 하지만 시간은 짧게 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인생을 이제 살면서 저에게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이걸 했었죠. 성공하는 삶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한두 가지 불행한 사건이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것, 그쵸?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행복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했다. 결국 성숙한 방어 기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정말 유행하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그 아픔이나 상처, 실패가 될 수 있겠죠? 그거에서 빨리 그리고 성숙하게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방어 기제.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자아가 그래서 자아가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이 생길 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방어기제는 뭐였냐면,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제가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좀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 관계를 제가 먼저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자체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의 방어 기제였고, 근데 지금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 방어 기제가 딱 생길 때, 내가 그 관계를 끝을 내려고 할 때, 좀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함부로 결정 짓지 않는, 조금씩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방어 기제라고 하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다릅니다. 방어 기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철없는 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뭐가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라면서 우리는 살면서 힘든 상황에서 철없는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어른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랑에 빠졌을 때도 아이가 되는데, 여자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신경질적으로 행동하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다. 신경질적인 건 저가 짜증감이 좀 있는데,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잠을 잘 못 잤을 때, 그리고 그 어떤 특정 기간에 호르몬의 변화가 왔을 때 신경질적으로 행동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건 선천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짜증감. 그래서 저는 이게 큰 하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그런 환경을 만들고 좀 저 자신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경질적이거나 짜증감이 있을 때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방어기제라고 미성숙한 방어기제다. 아이처럼 된다. 신경질적이라는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쵸, 아이린님? 우리 조금 신경질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안 좋아요. 내가 하는 나 자신도 싫고,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했을 때도, 좀 후회되고 부끄럽다. 좋아하진 않아요. 누구도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인데, 그러면은 미성숙한 건 2개. 신경질적이다. 아이처럼 되는, 철없이 행동하는. 오케이. 세 번째는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고통 앞에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본론이에요. 결국은 아이처럼 굴지 않고 짜증과 신경질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성숙하고 건강하게 극복해가는 마음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딱히 아이처럼 굴지 않는다, 짜증내지 않는다. 오케이, 어떤 걸까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설마 끝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성숙하게 하는지. 오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아를 보호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근데 신경질과 짜증은 선천적인 부분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 있거든요. 신경질적인 사람이 화가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패턴이에요. 신경질적으로 짜증감을 내면서 반응하는 거 패턴이고, 그리고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 볼까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 사실 좀 체력이 좋아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저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체력이 좋아지니까 이 짜증감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진짜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진짜 이유는, 짜증 섞인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매력적이게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며 얘들아 아빠 왔다 이렇게 하면 아빠 정말 짜증나. 왜? 왜 짜증나죠 이게? 왜 짜증나? 처음부터 짜증나? 갑자기 짜증나. 아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들이 눌려져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의 사소한 행동으로 연결돼 짜증이라는 감정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딸은 자신이 왜 아빠에게 짜증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억압된 감정들은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억압된 감정. 그리고 당사자는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어두워진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억압된 감정이기 때문이다. 알 수 없다. 이게 결국은 그림자예요. 요즘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칼륨의 심리학이 지금 많이 요즘에 조금 유행인 것 같아, 트렌드인 것 같은데, 칼륨에 보면은 자아를 알려면 사실은 그 그림자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피양은 친구들과 얘기할 때 유독 짜증나고 화가 난 상황. 누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평소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웬만한 것에 크게 화를 내지 않는데 유독 자기 남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웠거나 양다를 겹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짜증이 난다. 내가 예상해보건대 P양이 첫사랑의 첫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그의 트라우마가 그림자로 남았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상처받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제 그 감정을 이입하고 아빠에 대한 그 화가 남아있는 거죠. 그게 그림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먼저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형에게 10년 된 남자친구, 오랫동안 남자친구이고 뭐 스킵하면서 이제 요약을 하면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10년째 되었을 때 B형을 오랫동안 한 남자와 사귀면서 다른 남자와 사귀면 어떨까? 10년째 되었을 때 이 마음이 컸지만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있게 자책하면서 무의식 저편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난 괜찮아. 지금 남자친구에게 만족해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살다가 자신이 못하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보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투사네요, 투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을 누군가에게 보았을 때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모습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거죠. 투사에 와, 이게 지금 와, 이게 투사가 이게 신기한데? 그래서 화를 자기의 그 그림자를 봤을 때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저거 못 참겠다. 화가 난다. 짜증감이 생긴다. 이거는 아마 나의 내재되어 있는 억눌려져 있는 나의 내면일 수도 있다. 이게 저는 투사에 가깝다고 보는데 오케이.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만약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이유 없이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 관해 어떤 것들이 억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오케이. 투사인데 억압된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요. 사람이 살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0이라고 가정해보면 억압된 많은 것들은 의식의 수준으로 올려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압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쓰며 그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 오케이. 거기에 500이라는 에너지가 쓰인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두고 목표를 이뤄가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억압에 쓰고 있는 에너지 5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 에너지를 억압하려고 하고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즐길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 결국은 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철학. 그래서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과 억압이 작은 사람은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목표를 이뤄내는데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억압해야 돼도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에 많은 일을 쏟아붓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억압하는 게 있나? 내가 억압하는 거, 안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있나요? 이런 건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면, 억압하는 게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적 민감도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제 눈에 다 제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뭔가 지저분하거나 뭔가 조금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걸 눈에 담고 괜찮아, 이거 신경 안 써야지 이렇게 억압하는 것보다는 항상 제 눈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선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현상이라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살펴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유다.
이거는 오늘 이제 저를 정리를 좀 억압하는 거? 내 인생에 억압하는 거. 하고 배가 고파요. 뭘 좀 먹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 동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에이리님 수고했어요. 독서노트 하고, 뭐 좀 먹고, 그리고 또 나머지 루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